네, 안녕하세요. 씨알쌤이에요. 오늘은 쌤이랑 같이 도산 12곡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 공부하셨던 친구들은, 연시조의 시초, 연시조의 효시가 되는 작품 뭔지 공부 미리 했을 것 같아요. 뭐였죠, 여러분? 네. 세종조 때 재상이었던 맹사성이 지은 강호사시가 이 작품이 연시조의 첫 작품이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를 보면 평시조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그런 하나의 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수를 묶어놓고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형식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내용상의 동일성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한 생각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연시조가 맹사성의 강호사 십가에서 출발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셨는데요. 자, 이황의 도산 12곡은요. 그런 연시조의 그러니까 한 편이라고 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황 선생은 이제 맹사성이 조선 초기의 인물이라면 이황 선생은 조선 중기 인물입니다. 조선 중기 인물이고 여러분이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도 매일매일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황 선생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상화 보자마자 이 사람은 어디서 되게 많이 본 사람인데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디서 보죠, 여러분? 네, 여러분 천원권 집회. 천원권 집회의 주인공, 그 초상화의 주인공이 바로 이황 선생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거의 기초를 닦으신 분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철학자예요. 엄청난 철학자인데 이분이 시조들을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때 당시 조선 중기에 시조들을 봤고 우리나라 작품들을 봤더니 좀 작품들이 마음에 안 든 거지. 예, 마음에 왜 안 들었냐면 일단 이제 한자어들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되게 좀 교만하거나 아니면은 세상을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본인이 보시기에 부정적인 내용들이 너무 문학 작품으로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황 선생은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진리나 참된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문학 작품으로 만들고 이 작품들을 아이들이 쉽게 노래로 부르고 매일매일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의 심성이 굉장히 맑아지고 어른들도 이렇게 마음을 갈고 닦는데 문학 작품이 갖고 있는 능력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좋은 생각, 긍정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을 시조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지어지는 거죠. 우리말로 되어 있는 우리말로 우리 글로 이렇게 시조를 창작해가지고 내가 만든 이 시조를 아이들이 매일매일 노래로 부르고 그 노래를 어른들이 듣고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을 좀 아주 밝고 맑은 에너지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철학자가 이분 얼마나 한자에 익숙하시고 뭐 얼마나 그 한문으로 되어 있는 글들도 많이 읽고 그러셨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글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시조를 창작하셨던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시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 이황 선생께서 정말 삶의 진리라고 생각하시는 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느끼시는 거, 삶의 진실, 진리 이런 것들을 우리의 글로 담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조선 중기 우리 천원권 집회의 주인공이기도 한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우리나라 이제 한민족 역사의 영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위인이 어떤 것을 이 인생의 진실이라고 느꼈는지 이런 것들 유념해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도산은 이황의 후예기도 했고요. 그리고 안동 지방에 가셔서 이분이 이제 벼슬을 그만두고 내려가셔서 도산 서원이라는 걸 세우세요. 안동 지방에. 그리고 그 도산 서원에서 자연을 즐기고 그리고 후진들,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이랑 같이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이랬던 곳이 도산 서원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12곡, 12개의 노래를 불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갈래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연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시조라는 건 여러분
평시조의 형태. 만약에 평시조의 형태를 난 아직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강호사 시가든 또는 선생님이 정리해놨던 평시조든 보시고 3장 6구 45자 내외에 4음보율의 3, 4억은 4, 4조의 음수율, 종장의 첫 구절이 3음절 고정, 두 번째 구절이 5음절 이상이다 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네, 그 평시조의 형태가 여러 개 묶인 것, 이게 연시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시조예요. 연시조고요. 계속 보시죠. 자, 12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겠다. 12곡이니까 12개의 연 또는 뭐 우리가 보통 12수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이황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12곡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네. 도산 12곡, 도산 서원에서 지어진 12개의 노래를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선생님이 주는 거는 12곡 중에 12개의 곡이 다 있지 않고요. 4개의 가장 대표적인 곡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도산 12곡 같은 경우는 이 가장 대표적인 이게 제일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 4개의 곡 말고도 나머지 8개의 곡들도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4개는 기본이고 나머지의 연들도 좀 나올 때마다 공부하고 가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연들이 나올 때도 얘네들이 기본이에요. 얘네들을 가지고 나머지 연들을 이해하신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이 마지막 부분 먼저 얘기를 해본다면 여러분 여기 뒷장에 여기 먼저 보세요. 이거 별표 체크하시고요. 도산 12곡은요. 앞에 6개랑 뒤에 6개가 좀 나누어집니다. 앞에 6곡은 그러니까 1곡부터 6곡까지가 되겠죠? 이 전 6곡은요. 언지라고 말씀하셨어. 언지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중에 후손들이 나눠놓은 게 아니고 이황 선생이 나눠놨어요. 앞에 6곡까지는 언지다. 그래서 여기는 주제가 자연 친화가 주제가 돼요. 7곡부터 12곡까지는 후육곡이라고 해서 여기는 언학이다라고 제목을 아예 소주제를 딱 놓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학문 수양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보세요. 1곡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미 언지에 속하는 거지. 전육곡에 속하는 거죠. 전육곡에 속해서 뭐가 주제다? 자연 친화가 주제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생님은 1곡만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예를 들어 뭐 4곡이 나왔어. 4곡이 시험 문제. 그럼 4곡도 주제는 뭔 거예요? 네. 6곡까지는 주제가 자연 친화다 그랬으니까 4곡 내가 모르는 작품이 나왔어. 그래도 주제는 뭐다? 자연 친화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후육곡, 언학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부터 출발한다 그랬어요? 7곡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7곡부터 12곡까지는 여러분 언학인데 이 부분은 주제가 뭐다? 학문 수양의 의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소개할 9곡이랑 10곡이랑 11곡은 모두 다 주제가 뭐다? 학문 수양의 의지를 말하는 게 주제다. 라는 거. 주제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작품 이해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 아시죠? 주제를 이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4개밖에 안 배우지만 오늘 나머지 것들도 앞부분 6개에 속한다. 그러면 자연 친화구나. 뒷부분에 속한다. 뭐 7곡, 8곡 뭐 이렇게 뒷부분에 속한다. 12곡 이러면 이건 학문 수양의 의지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되시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연 친화에 해당하는 1곡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별연달 어떠하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여러분 해석 테스트 봐야 되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랴 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지.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때?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상관 있어 없어? 이런 것도 상관없고 저런 것도 상관이 없어. 난 별로 연연해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표현법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서리법이에요.
서리법을 통해서 아유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때 이러는 거지. 아유 뭐 차? 아유 벤츠를 타면 어떻고 아유 뭐지? 뭐 마티스를 타면 어때? 작은 차면 어떻고 큰 차면 어때?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집 평수? 아유 100평에 살면 어떻고 아유 뭐 5평에 살면 어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No problem? 아무 상관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초장에서 어떤 태도가 나타난다? 여러분, 뭔가 이런 세속적인 어떤 사소한 뭐 부귀, 공명 이런 거에 연연해 하지 않는 그거로부터 이렇게 뚝 초월해가지고 초월해서 그것과 얽매여 있지 않는 그런 것에 얽매여 있지 않는 세속적인 부귀, 공명에 얽매여 있지 않은 태도를 우리가 달관적인 태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원 선생이 1곡 처음 노래를 시작하는데 벌써 초장에서부터 나는 뭐 그런 거에 연연해 하지 않아. 이런 달관적인 태도를 드러내신 겁니다. 됐죠? 초야 우생이 자 우가 어리석을 우자예요 여러분. 어리석을 우자. 그러니까 이거를 직역을 하면 초야는 풀초자에 들야자잖아. 그러니까 시골에 파묻혀 사는 어리석은 인생 이렇게 돼요. 직역하면 시골에 파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다고 어떠하려 이렇게 산다고 해서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초야우생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초야우생 시골에 파묻혀 사는 어리석은 아으 저 사람들 이런 게 아니라 자기를 말하는 거야. 자기 자신. 화자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다? 여기서는 초야우생이라고 표현했다. 시골에 파묻혀 사는 어리석은 삶이라고 표현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황 선생이 정말 시골에 파묻혀 사는 어리석은 막 무지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렇지 않죠. 조선 중기에 조선 성리학의 기초를 마련하신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어. 우리 양반시가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야. 뭐 양반시가의 작가들은 모두 다 엄청난 학문 수양을 했던 분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분들이 자신을 뭐 촌부라고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초야우생이라고 표현한다든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땐 여러분 이때에 이 안에 담겨 있는 성격은 뭐다? 태도는 뭐다? 겸손의 태도다. 이렇게 읽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들이 여기 말고 다른 부분에도 있을 거다. 어떻게 읽어라? 겸손의 표현으로 읽어라.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초야우생이 시골에 파묻혀 난 어리석은 삶인데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어때? 문제돼? 안 돼? 문제 안 돼? 문제될 게 없지? 문제될 게 없지? 이러는 거야. 이것도 그런 표현법은 뭐예요? 서리법이 되는 거예요. 계속 초장이랑 연결해가지고 뭐 이렇게 산다고 뭐가 문제가 돼? 나 아무것도 문제 안 돼. 나 여기 지금 초가집에 사는데 방 한 칸밖에 없거든? 그리고 뭐 3평이야. 나 밥 먹는데 나 밥에 반찬 하나만 넣고 먹거든? 뭐가 문제가 돼? 아무 문제 되지 않아. 난 그곳에 별로 연연해하지 않아.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됐죠? 하물며 더구나 천속고왕을 고쳐 무엇하겠는가. 다 지금 하려 반복. 요 종결어미 다 뭐야? 의문형 종결어미인데 다 뭐야? 서리법을 썼구나. 서리를 계속 반복했구나. 그래서 무슨 태도를 드러냈구나? 네, 달관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구나. 더군다나 종장에는 천속고황이라는 핵심어가 나왔다. 별표 5개 하고 가십니다. 천속고황은 여러분 정말 많이 나오는 특히 자연친화 작품에서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한자 성어입니다. 같이 정리 한번 해봐요. 자, 여기 종장에 사용된 표현법과 종결 형태 서리법, 의문형 종결어미 이렇게 선생님 얘기했는데 이거 초장, 중장도 마찬가지야. 초장, 중장에 다 그렇죠. 자, 천석고왕의 유의연 쌤 적어놨습니다. 연하고질, 연하지벽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 여기다 정리하고 가십니다. 천석 적으세요 여러분. 천은 샘천자야. 샘천자고 석은 무슨 석자인지 아시죠? 무슨 석자예요? 돌석자예요. 네, 그리고 연하고질이랑 연하지벽 여러분 함께하고 가시죠. 안개 연자예요. 놓을 하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시조를 공부를 계속 해왔던 쌤이랑 같이 시조를 공부해왔던 친구들은 이미 앞에서 얘기했어요. 샘, 돌, 안개, 노을, 나무, 산, 강 다 마찬가지야. 이렇게 자연의 일부분들이 나올 때는 우리 자연친화 작품에서는 얘네들이 퉁쳐서 다 뭐다? 퉁쳐서 다 이 일부분은 자연을 대표하는 비유로 읽어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연하 나오면 안개 노을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해석해라? 자연으로 해석해라 이 얘기예요. 샘, 돌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라? 그냥 퉁쳐서 자연이야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자연의 대유입니다. 그러니까 천석고항에 사용된 표현법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대유법, 연화고질에 사용된 표현법이 뭐니? 대유법, 연화지벽에 사용된 표현법은 뭐니? 대유법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대유가 뭐다? 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하는 비유다. 대표하는 비유가 대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분으로 전체를 빗대어서 표현하는 비유법이 대유법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천석, 고황. 그러면 천석은 자연이란 뜻인데 고황은 뭐냐? 고황은 뭡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들어봤더니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인체의 장기를 보면요. 큰 장기와 큰 장기 사이에 고황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게 큰 장기들 사이에 묻혀 있는 거야. 고황이. 이게 장기인데 고황이라는 장기에 병이 들면 이게 큰 장기들 사이에 묻혀 있어가지고 병이 잘 안 낫는 거죠. 그래서 고황에 병이 들면 낫지 않는 병이에요. 천석고황을 묶어보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가 됐냐면 자연에 대해서 낫지 않는 병이 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다? 진짜 병이에요? 아니에요. 육체의 병이 아니고 내가 자연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데 절대로 낫지 않는 그거를 병이라고 일컬은 겁니다. 그러니까 천석고황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자연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일컫는 한자 성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유의어 뭐 있다? 연화고질이 있다. 여러분 고질병이라는 것도 어떤 거야? 낫지 않는 병이죠. 그래서 연화고질 하면 자연을 사랑하는 나을 수 없는 병, 낫지 않는 병이라는 의미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플러스고요. 연화지벽의 벽도 여러분, 요 벽도 별표 체크하시고요. 요 벽이 습관이야, 습관. 습관인데 고쳐지지 않는 습관. 고칠 수 없는 습관이라는 의미가 벽입니다. 벽. 벽이란 단어 알고 가세요. 자, 벽. 무슨 뜻이다? 고칠 수 없는 습관이라는 뜻이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쟤는 도벽이 있어, 도벽. 그러면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다는 뜻이야. 그죠? 이때는 이 벽이, 나쁜 의미로 쓰인 거죠. 고칠 수 없는 습관인데, 도벽이 있대, 도벽.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야. 그러면 도벽이 있다, 그러면, 도둑질하는 습관. 이런 뜻인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는 게 뭔가 부족하고 나한테 뭐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한다는 얘기지. 그게 벽이야. 그래서 얘는 고쳐져 안 고쳐져. 얘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죠. 그런 고칠 수 없는 습관을 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연화지벽 하면 무슨 뜻이 된다? 내가 자연을 너무 사랑하는 고칠 수 없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도 연화지벽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자, 유의어 암기합시다. 자, 자연을 사랑하는 깊은 병이 들렸어. 난 자연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건 나아지지 않아. 그래서 그거를 벽이라고도 표현하고 고황이라고도 표현하고 고질이라고도 표현했다. 자, 암기. 자연을 사랑하는 깊은 병을 우린 뭐라 그런다? 천석고황, 연화고질, 연화지벽이라고 이야기한다. 다시. 자, 선생님이 앞글자 딱 불러줄 테니까 여러분이 뒤에 이어보세요. 자연을 사랑하는 깊은 병. 연. 네. 다 암기하실 수 있죠. 암기해서 테스트 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나는 지평수라든지 뭐 자동차의 종류라든지 나 이런 거 아무 관심이 없어.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높은 벼슬에 올라가는 거 이런 것도 나는 연연해 하지 않아. 하물며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서 근데 자연을 너무 사랑하잖아. 자연을 너무 사랑하고 그 자체가 난 너무너무 기쁜데 고쳐서 무엇 하겠어. 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해. 그러고 있는 중이다. 7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내용은 여러분 자연에 대한 지극
정직한 사랑이 되는 거죠. 시적 화자를 의미하는 초여의생 확인했고요. 겸손의 태도가 나타났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자, 7곡의 내용이었습니다. 9곡으로 넘어가실게요. 9곡 보십니다. 자, 후육곡이 시작이 됐어. 후육곡은 주제가 뭐다 그랬어? 학문 수양의 의지다라고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9곡에서는 그 학문 수양의 의지를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봐. 고인은 여러분 옛 성현을 말해. 옛 고자잖아. 옛사람이야. 옛사람, 옛날 사람 모든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자나 맹자 등 학문적 업적이 높은 고대의 성현들을 말해요. 그 옛 성현을 니 나를 못 봤어. 본 적이 없고 나도 그 옛 성현을 못 봤죠. 왜? 시간적 간극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사람이야. 나는 그 훨씬 수백 년 뒤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고인도 나를 본 적이 없고 나도 고인을 본 적이 없는 거죠. 고인을 못 뵈도 중장 넘어갔습니다. 고인을 못 뵈도 여던 길이 알패 있네. 자, 고인을 보지 못했어도 그들이 가던 길 여당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인 거 여러분 이미 알고 계셔야 돼요. 여단 예단 살다 지내다 혹은 지나가다로 해석하는데 맥락 맞춰서 맞는 단어 집어넣어서 해석하면 되는 단어다라고 얘기했었죠. 고인을 못 봐도 여던 길이 앞에 있으니까 이때는 1번, 2번 중에 어느 해석? 2번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지나가던 길이 내 앞에 있네. 네, 여던 길은 별표하시고요. 자, 옛 성현들이 지나갔던 길은 여러분 문학에서는 인생, 삶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갔던 삶의 모습은 내 앞에 있다 그 얘기야. 자, 가장 쉽게는 그 옛 성현들이 지나갔던 삶의 모습은 어디에 남았어요? 책에 남아있겠죠, 책에.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어야 그 옛 성현들, 우리보다 지혜로웠던 지혜자들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흡수하고 배우고 얻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 책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선생님이 요즘에도 보면 정말 인생의 지혜를 얻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 앞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책이 있는 거예요. 책이. 왜? 그 책에 뭐가 담겨 있으니까 우리보다 앞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지혜가 그들이 갔던 삶이 그들이 여던 길이 거기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인 거죠. 이완 선생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옛 성현을 내가 본 적이 없었어. 정말 지혜로운 위대한 철학자들의 모습을 나는 만나보지도 못했어.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디에 남아있다? 책에 남아있고 그들의 학문적인 업적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것이 내 앞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동길 별표 체크하셨죠? 무슨 뜻이다? 성현이 남긴 가르침, 학문 수양의 그 길, 책이, 서적이 내 앞에 있는 거죠. 여던 길이 앞에 있거든. 아니냐고 어떨꼬 가던 길이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할까. 자, 설이죠. 그러면 아니 지나가고 어찌할까 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나가겠다. 나도 그 성현들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지나가겠어. 나도 할 거야. 성현들이 학문 수양의 삶을 사셨어. 나도 그렇게 살아갈 거야. 성현들의 학문 수양의 삶이 책에 남겨져 있어. 그리고 그 책이 내 앞에 있어. 그러니 나도 그 책을 읽고 그분들의 삶을 따라 살겠어 라는 의지를 서리적 의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법 하나 되게 재밌는 거 쓰였어. 연세법 쓰인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선생님 펜을 바꿔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세법.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고인도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봐. 그랬어. 고인을 못 봐. 요거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자, 요 말을 이어받는 거야. 고인을 못 빼도 해가지고 끝말 이어서 앞말이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쇠사슬처럼 우리 사슬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처럼 고리를 묶는 거죠. 됐죠? 고인을 못 봐도 중장을 보세요. 여던 길이 앞에 있네. 여던 길 앞에 있네. 세모 쳐보자 여러분. 여던 길 앞에 있네. 그랬어. 이렇게 끝났죠.
그죠? 그리고 새로운 문장이 시작될 때 이걸 다시 이어받아. 여던 길이 앞에 있거든. 이렇게 이어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쇠사슬처럼 이렇게 고리가 묶였죠. 이런 표현법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여러분, 연쇄법이라고 말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연쇄법은 가장 쉽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노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노래.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빨가면 사과. 자, 그 다음 어떻게 돼, 노래가? 사과는 맛있어. 이렇게 끝말을 계속 이으면서 뒷말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 우리 이런 거를 뭐라 그런다? 연쇄법이라고 그런다. 자, 연쇄법이랑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노래 딱 연결해 놓고 기억하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연쇄법입니다. 자, 국어. 내용이 뭐다? 끝없는 학문 수양의 의지다. 내가 옛 성현을 보지 못했으나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을 본받고 싶고, 그러니 나도 학문 수양을 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갈 거야. 학문 수양을 하는 방법은 뭐다? 책을 읽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황 선생의 글. 망고의 진리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터넷 발달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참 진리는 책을 통해서만 여전히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을 통해 문자로 쓰여진 책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우리 성현들이 남기고 간 지혜를 습득하는, 진리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이황 선생이 정말 인생을 참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권유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황 선생의 가르침을 우리 현대에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본받아서 적용해 본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10곡입니다. 여러분, 후 6곡에 속하죠? 그러니 역시 주제는 학문 수양에 의질 거다. 이번엔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당시엔 여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버려뒀었어. 당시에. 내가 당시에 여다, 지나가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당시에 지나가던 이 길을 몇 해를 버려뒀어.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가.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가. 어딘가로 돌아왔네? 응? 종장 가세요. 이제나 돌아오나니 년디 마잠 마로리. 이제야 돌아왔으니 갔던 데는 마잠 마음 마르리 라고 말하고 있어. 여러분, 내가 몇 해 동안 어딘가를 가고 있었어. 어딘가를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탈해서 다른 데 갔던 거지. 딴 데. 딴 데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 다시 돌아와서 종장을 보니까 다짐하는 거지. 내가 돌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갔던 딴 데, 다른 갔던 곳에는 내가 마음을 쓰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내가 몇 해 동안 버렸던 이 길을 계속해서 갈 거야 라는 의지를 부정형 종교를 통해서 드러냈죠. 부정형 종교를 통해서 나는 이제는 다른 곳에 내가 몇 해 동안 갔던 거기에는 이제는 마음을 두지 않을 거야 라는 다짐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자, 당시에 가던 길 여기 별표 하시고요. 그리고 색깔펜을 바꿔볼까요, 여러분? 색깔펜을 바꿔, 선생님 요 색깔로 바꿔볼게요. 요 색깔로 바꿔서 어디도 체크하십시다.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는가 그랬어요. 이제야 돌아왔으니 년디 어디랑 같은 걸로 체크하십시다. 갔던 데는 마음을 두지 않겠다. 이렇게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상징적인 의미를. 당시에 여던 길, 내가 몇 해 동안 버려뒀던 이 길은 과연 뭘까? 이 길로 다시 돌아왔어. 이 길로 돌아온 거야. 이렇게 연결이 돼요. 색깔펜을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 그러면 이 길은 뭐냐면 학문 수양의 길이에요. 학문 수양의 길을 계속 닦고 있었어. 가고 있었어. 학문 수양의 길, 이 자연 속에 파묻혀서 후진을 양성,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속 그 제자들과 함께 학문을 연구하고 이런 길을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몇 해 동안 버렸어요. 그리고 어딘가로 갔어. 그 어딘가가 뭐냐? 이 어딘가가, 여러분, 어딘가가 뭐다?
이거가 되는 거예요. 벼슬길. 부귀공명을 추구하는 길을 갔던 거죠. 그 길을 갔었어. 그 길을 가서 막 벼슬의 관리로서의 삶에 벼슬에 빠져서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 돌아왔어, 돌아왔어. 그러면 어디로 돌아온 거야? 다시 학문 수양의 삶으로 돌아온 거죠. 돌아와가지고 이제 다짐하는 거야. 아, 나 다시는 어디 안 가? 어디? 연디, 어디? 벼슬길에 난 가지 않겠다. 관리로서의 삶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고 나는 오로지 어떻게 살겠다? 후진을 양성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삶을 살아갈 거야. 라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는 게 십곡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정말 오래전에 한 10년 정도 됐나요? 신문에서 봤어요. 이황 선생이랑, 여러분, 이 선생 아시죠? 이 선생이 이게 사제지간이었어요. 이황이 스승이고 이이가 제자였거든요. 근데 이이는 두 분 다 뭐 조선조 성리학의 대가죠. 근데 이 선생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공부한 진리, 자신이 연구한 이 학문의 이 세상, 이 이야기들을, 이 진리를 세상에 좀 펼쳐놓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학문을 연구하면서도 관리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말이에요. 근데 이 선생이 궁궐에 가서 보니까 막 지금 세상이 개판 5분 전인 거지. 막 관리들이 너무너무 막 부정적이고 부패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죠. 역부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승에게 편지를 썼대요. 제발 좀 오셔서 일을 좀 해달라. 궁궐에서 관리로 좀 있으면서 이 세상을 좀 바꾸는데 동참해달라 이런 부탁을 막 한 거죠. 그리고 편지를 막 엄청나게 보냈대. 그래가지고 이황 선생이 은거하고 있던 데서 나와가지고 벼슬에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로 있으셨던 거지. 몇 해를. 근데 이황 선생도 뭔가 애를 써봤는데 잘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나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제자야. 이 세상은 너에게 맡기마. 나는 학문을 수양하겠다. 이러고 이제 떨치고 가버리셨대.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뭐 그랬다. 뭐 이런 얘기들을 선생님이 좀 야사처럼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주고받았던 편지가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또 연구자들한테 관심을 이렇게 끌었던 그런 일이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는데 그 부분, 그때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선생님 좀 생각이 들어요. 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거를 몇 해를 버렸어. 그리고 어디 갔어? 관리의 삶으로 갔던 거야. 벼슬을 좀 하시다가 그랬는데 이 성향이 안 맞아. 연구자 스타일이야. 이황 선생은. 그래서 탁 버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종장 다시 보세요. 이제 돌아왔으니 나는 연디 내가 갔던 데 벼슬 자리에는 이제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나 연디는 모두 다 뭐다? 벼슬길이다. 근데 이황 선생에게 있어서의 이 벼슬길 관리로서의 삶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라는 얘기고 거기에 갔던 삶을 후회하고 있는 게 나타나는 게 십곡이야. 그래서 화자의 태도가 과거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거죠. 회상적이기도 합니다. 왜? 몇 해를 버려두고 어디다 다녔던 거 요거를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걸 반성하는 그리고 나는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고 열심히 연구하고 제자들을 키우는 삶을 살아갈 거야 라는 다짐을 하고 있는 그래서 성찰적이고 반성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것이 십곡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태도 별표 체크하고 가십니다. 아셨죠? 그래서 학문 수양의 다짐이 십곡의 중심 내용이 됐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11곡 확인하고 가십니다. 자, 11곡은 여러분 옆에다가 쓰세요. 주제, 함정으로 출제 많이 된다. 내신에서 주제 함정 시가로 출제가 이것만 뚝 떨어뜨려가지고 함정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어떤 주제로 많이 오해하기 쉬우냐면요. 자연 친화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왜? 청산이랑 유수가 나오거든. 산과 물이 나오면 우리는 자연 친화로 가기가 너무 쉬워. 그래서 잘 보고 가세요. 자연 친화 아닙니다. 자연 친화 주제 아니에요. 여러분 11곡이잖아. 7곡부터 12곡까지는 주제가 뭐다? 학문 수양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1곡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 친화 아니고 학문 수양일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11곡이라는 건 훅 날리는 거지 선생님들이. 그리고 선택지로 요것만 청사는부터 여기 초장 중장 종장만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주는 거야. 그러면 산 나왔고 물 나왔네.
이거 자연 친한가 보다. 이렇게 가기 너무 쉽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 11곡은 그냥 따로 뚝 떨어져서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놓고 가라. 자연 친화 주제 아니다. 주제 뭐다? 학문 수양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확 잡아놓고 가실 필요가 있는 게 11곡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어떻게 학문 수양의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청사는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르며, 망고 여러분 빨강색 동그라미 별표 되게 많이 나와. 영혼이라고 암기하십니다. 푸른 산은 어때하여 어찌하여 망고에 영혼이 푸르르며, 영혼이 푸르러. 푸른 산은 색깔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불변. 유수는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주야의 밤낮으로 그치 아니한고. 그치지 아니하는가. 그치지 아니하는가. 설이다. 그치? 밤낮으로 안 그쳐? 그치질 않아. 역시 뭐야? 밤낮으로 그치지 않으니까 불변이네. 그죠? 그래서 자연의 속성이 초장과 중장에 나온 자연의 속성이 영원성과 불변성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교훈을 주는 본받아야 할 진리의 표상으로서의 자연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1곡부터 6곡까지의 자연이랑 달라요. 1곡부터 6곡까지 자연 친화가 주제일 때의 자연은 친화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풍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감상하는 완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거야. 네. 자, 다시 정리해봐요, 여러분. 자연 친화 주제에서는 자연의 속성이 친화, 풍류, 완상, 즐기며 감상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 나오는 학문 수양이잖아, 주제가. 또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뭐 이런 교훈을 던지고 싶어. 교훈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 작품 속에서 그 속에서의 자연은 풍류나 친화나 완상의 대상일 수 없는 거죠. 교훈적 대상이 되는 거죠. 교훈적 대상, 또 깨달음을 주는 대상, 또는 본받아야 할 가치의 표상, 상징물로 존재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어느 주제와 매칭해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문학을 독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별표 5개입니다. 별표 5개. 자, 필기하셨나요? 필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렇게 필기해서 별표 5개 하고 박스로 묶어놓고 기억을 좀 반드시 해놓고 가십니다. 아셨죠? 자, 여기는 뭐가 나왔다? 학문 수양, 교훈적인 주제를 갖고 있는 수기 때문에 어떻다? 자연이 교훈적인 대상이고 본받아야 할 진리의 표상으로 영원성과 불변성의 표상으로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초장과 중장의 대구 보입니다. 청사는 유수는 매칭, 어찌하여 매칭, 망고의 주야의 매칭, 푸르르며 그치지 아니하는가 매칭. 구가 계속해서 매칭되고 있는 대구법,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보였고요. 또 의문형 종결어미 그치지 아니하는가 서리법 쓰였습니다. 됐죠? 종장입니다. 우리 인간이죠. 공동격, 무엇과 무엇을 포함하는 거야? 자연과 인간이 대비야 대응이야? 도니까 대응이죠. 우리도 자연에 포함이 돼. 우리도 그치지 마라. 우리도 이렇게, 우리는 인간은 원래는 순간적이고 가변적인 존재야. 죽잖아. 그죠? 죽는 존재는 순간적이고 가변적인 존재인데 우리도 자연을 본받아 그치지 말고 망고 상청하리라. 영원히 영원히 항상 푸를 청. 영원히 항상 푸르르리라. 뭐뭐 하리라. 의지적 종결이죠. 영원히 항상 푸르리라 라는 다짐을 드러내면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가변적이고 순간적인 인간이 영원히 항상 푸르르리라 라는 다짐을 이황 선생이 했는데 방법이 뭘까? 응?
뭐 진시 황제처럼 불로장생약을 먹어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얘기일까? 이황 선생이 그렇지 않아요. 여기 망고상청의 의미가 뭔지가 중요한 거죠. 요것도 별표 체크하고 가십니다. 박스로 묶으시고요. 자, 망고상청이 의미하는 바가 뭐다? 끝없는 학문 수양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열심히 책을 읽고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또 글로 쓰고 남겨요. 이걸 남기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몇 곡에서 봤죠? 여기. 네, 구곡에서 보셨죠? 구곡에서 고인이 사라지고 없어 죽었어 육체적으로는. 그런데 그들이 지나가는 길이 내 앞에 있을 수 있는 거야. 뭐 어떤 형태로? 서적의 형태로. 그러면 후손들이 수백 년 뒤에 그 서적을 읽으면서 그가 남긴 글을, 이황 선생이 남긴 글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이황 선생은 지금도 여전히 그의 정신이 너무나 푸르르게 지금 우리 앞에 살아남아 있는 거죠. 그게 인간이, 이 가변적이고 순간적인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만고상청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황 선생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중입니다. 그래서 그 이황 선생이 어디? 우리의 천원권 지폐 안에, 우리 돈 너무 중요하잖아. 근데 그 돈에 이렇게 얼굴이 탁 남겨져 있는 거죠. 뭐 언제까지 남겨져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있을 동안은 계속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만고상청할 수 있는, 영원히 푸르를 수 있는 인간이 영원히 푸르를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오로지 학문을 수양하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옛 지혜자들이 남긴 글을 읽고 그거로부터 내가 새롭게 깨달은 것을 또 내가 글로 남기는 작업을 하는 거. 그리고 내 옆에 온 사람들에게 내가 깨달은 진리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고상청, 영원히 푸르를 수 있는 방법이고, 내가 이렇게 만고상청하기 위해서 난 어떻게 할 거야? 죽을 때까지 공부할 거야. 공부할 거야. 공부한다는 건 뭐야, 여러분? 끝없이 책을 읽고, 그리고 내가 책을 읽음으로써 깨달은 지혜를 내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글을 쓰고 하는 작업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짓고 있는 게 16곡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관심 분야가 되게 다양할 수 있죠. 선생님 아들은 코딩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선생님 딸은 미술을 전공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미술을 내가 그림을 그릴 때도 여러분, 내가 그냥 혼자서 아무렇게나 그릴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전대의 화가들, 내 전대의 뭐 디자이너들, 이 사람들의 작업들을 내가 계속해서 보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하는 거야? 옛 성현이 가던 길을 내가 흡수하기 위해 쓰는 거야. 우린 그걸 반드시 해야 돼. 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내가 혼자 서 있으면 나는 이렇게 땅바닥에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전대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업적들을 계속 보면 이건 거인인 거죠. 그렇죠? 그 어깨 위에 세상을 보는 것이 내가 세상을 훨씬 넓게 훨씬 깊게 볼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옛 성현들이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들이 그들의 업적을 다 글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작품의 형태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걸 계속 보고 쌤 딸이라면 뭐 이런 거지. 미술 작품들을 계속 보고 미술 서적들을 계속 공부하고 그러면서 거기로부터 지혜를 얻어. 그리고 내가 그걸 다시 작품으로 남겨. 이게 여러분 미술에만 그렇겠어요? 응?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가서 전공을 선택하게 되면 코딩도 그럴 것이고 춤도 그럴 것이고 또는 무슨 어떤 공학자가 된다라든지 수학자가 된다든지 내가 가는 모든 분야에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내 앞에 간 사람들의 지혜를 책을 통해 흡수하고 그리고 내가 얻은 지혜를 글로 남겨서 내 뒤에 사람들에게 남겨주고 하는 작업들을 내가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류의 역사 전체가 만고상청할 수 있게 되는 거다라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지혜를 본인의 글을 통해 남겨주셨고 그 글을 통해서 또 만고상청하고 있는 그런 이황 선생을 우리가 도산 12곡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자, 도산 12곡, 전육곡 자연친화, 후육곡
학문수양의 의지를 드러내는 글이다라는 거, 연시조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도산 12곡 영상을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지혜를 습득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